깡쌤이 쏘는 통큰 국어. 자, 깡통국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에게 항상 한방 크게 국어를 쏘고 있는 깡쌤입니다. 자, 이렇게 매 시간마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깡통 속에 아주 많은 국어 지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들어있는 국어 지식들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쏠 통큰 국어는요. 어떤 내용일까 알고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들어오셨나요? 제가 매 시간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쏴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니까 아마 그냥 습관처럼 그냥 뭐 이번 시간에도 알려주시겠지 뭐 이렇게 알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쭉 강좌 목록을 보고 이제 본인의 뭐 약한 부분이나 강한 부분이나 뭐 알고 싶어 하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구별되어 있어서 그냥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듣고 싶어 해서 뭐 선택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번 시간에 안 보여드리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번 시간에 새로운 갈래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앞에 들어가는 말이 길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새롭게 들어갈 부분은요. 바로 산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운문문학이었죠. 시였습니다. 시와 관련된 뭐 현대시부터 시작해서 고전 시가까지 우리가 시와 관련된 작품들을 쭉 공부를 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산문문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어떻게 네 가지가 있느냐? 시, 소설, 수필, 희곡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시만 운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문문학이라고 부르고요. 시를 제외한 나머지 저는 근데 이러면 슬퍼요. 그 왜 옛날에 하면은 뭐 슬퍼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수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거기 메인 보컬이 서태지지요.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서 막 열심히 춤추고 가끔가다 이제 같이 화음 넣어서 노래 불렀던 그 나머지 두 남자 가수로 그냥 아이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예전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에서 진짜 그 두 남자들이 아이들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아이들도 아닌데 어찌됐든 그래서 왜 한 사람 부르고 그 나머지를 진짜 나머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나머지의 입장에는 되게 슬프지 않을까? 여기도 지금 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문문학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바로 나머지에 속하는 산문문학 관련 이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아이들 이름이요.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얘네들을 바로 산문문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문문학에는 시가 하나 들어가고 산문문학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요. 시와 관련된 문제, 산문문학과 관련된 문제 꼬박꼬박 나오지만 어찌됐든 산문문학에 속하는 글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산문문학에 해당하는 문제 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문문학을 나머지 이러고 이렇게 제껴두시면 안 되죠. 특히 우리 소설 진짜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작품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갈래들에 대한 특징,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론들을 그냥 쫙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소설부터 시작해서 수필, 희곡,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론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 이론들 쭉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화면에는 2번부터 시작하지만 교재에는 1번이 있습니다. 1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소설의 개념, 소설의 뜻 나와 있죠. 우리도 맨 앞에 보시면 문학과 이제 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거기서도 1번을 보면 문학이란 무엇인지 시가 무엇인지 요 개념 설명부터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개념은 요 화면에 띄워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소설의 개념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개념 중요한데 특히 이 개념은 특성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작품이 나오든지 간에 그 작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작품, 이와 같은 작품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아예 개념 놔두고 특성을 짜잔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자,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 개념이랑 똑같죠? 현실에서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의 특성,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요거, 허구적이다, 허구성이다 라는 것을 제일 1순위로 소설의 특성으로 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설은 가짜예요. 가끔 우리 왜 소설을 읽다가 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그럴듯해서 이거 진짜 아니야? 라고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진짜 같아도 소설은 근본적으로 가짜입니다. 허구적이다, 허구성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현실의 삶의 모습이나 시대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사실 소설이 가짜로 만들어진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냥 무턱대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표현하면 소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일부 작품은 어떤 특정 시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시대가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6.25 중, 전쟁 중, 전쟁 직후가 되겠죠. 그런 시대의 특성이 나타난 작품은 이 작품이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꼭 생각해 두셔야 되고, 인간과 삶의 진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소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진실성이에요. 허구성과 진실성. 근데 가끔 여러분들 중에는 선생님 허구는 가짜고 진실성은 진짜니까 반대 아니에요? 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어에서 말하는 허구의 반대는 사실성이에요. 그러면 진실성은 뭐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인간과 삶의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비록 가짜지만 바람직한 삶이란 이런 거구나. 바람직한 인간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어떤 삶의 진실된 모습, 진리, 참된 모습, 그런 걸 바로 진실이라고 하니까 진짜다 해서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허구적이면서도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특성. 참고적으로 허구의 반대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나오는데 한 편의 소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일단 그냥 3요소는요. 그냥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지요. 등장하는 사람 주인공부터 시작해서 주변 인물들, 사건, 인물들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 그 다음에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가끔은 사회적 배경. 자, 그리고 우리 4번에서는 소설에서 이런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이 4번으로 나와 있죠. 딱 두 개예요. 인물의 이런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은 딱 두 개. 직접 아니면 간접. 그러니까 직접이라고 하는 건 서술자가 직접 들려주는 겁니다. 얘가 지금 슬퍼. 얘는 착해. 근데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걸 간접 제시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번을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길지요. 소설 구성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5단계 구성이죠. 그러니까 소설이 꼭 5단계 구성이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4단계일 수도 있고요. 3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소설이라고 하는 그 구성의 기본 단계는 5단계. 그래서 이런 산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명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소설산. 소설산은요, 항상 왼쪽이 길어야 돼요. 왼쪽이 길어야 됩니다. 여기 발단이 있고요. 전개가 있고요. 여기가 위기고요. 여기가 절정이고요. 여기가 결말. 여기가 많지요. 그래서 왼쪽이 길어야 됩니다. 자, 발단, 인물, 배경.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발단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사건의 실마리 정도만 살짝 제시.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건이나 갈등이 시작되는 건 전개입니다. 전개예요, 전개. 전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단계. 그러다가 절정 바로 직전, 갈등이 심해지고 위기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게 위기. 그러다 꽝 하고
갈등이 최고조, 꼭대기죠. 최고조에 이르는 게 절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결말이다. 라고 해서 소설 구성 단계를 알아두시면 그 갈등의 특징, 가끔 이제 어떤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장면에 해당하는 구성 단계의 특징이 뭐냐. 근데 사실은 구성 단계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절정. 그리고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 결말.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어떤 소설을 읽으실 때 절정 부분과 결말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 이거 참 중요하죠. 진짜 중요합니다. 시점. 뭐, 여기 나오는 이론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워낙 수필, 희곡, 시나리오까지 다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화면에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느냐, 뭐 나머지도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여기 보여드리는 건 특히나 중요하다. 근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지금 시점입니다. 자, 소설은 이야기. 이야기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 독자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누굴까? 작가? 아니요. 작가는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할까? 성우?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에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서술자라고 하잖아요. 시에는 화자가 있고요.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술자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이야기를 들려주느냐라고 하는 걸 시점이라고 합니다. 시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 작품의 시점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일일이 우리가 작품을 보고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조금 여러분이 익숙해지면요. 적어도 이 시점은 1인칭이야. 이 시점은 3인칭이야. 일단 1인칭, 3인칭 구분이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익숙해지고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이건 1인칭 주인공이네. 이건 1인칭 관찰자네. 이것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힌트, 단서를 찾아서 시점을 찾으려 하셔야지 작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뇌용량이 막 여유가 있어서 그걸 다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중요한 작품 같은 경우는 외워두시면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내용을 보고 쭉 표현을 보시고 그 시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자, 일단 시점에는 크게 두 개. 어떻게 두 개? 1인칭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서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게 3인칭 시점을 얘기하거든요. 자, 요 1인칭 시점이냐 3인칭 시점이냐를 가르는 기준은요. 나예요. 나. 뭐 여기도 나오지만 나. 그러니까 소설이 나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1인칭, 나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3인칭이에요. 아주 가끔 가다가 아주 엉뚱하신 분이 깡쌤 2인칭은 없어요. 2인칭?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야기를 읽으시든 들으시든 어떤 이야기도 너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따옴표 속에서 너는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야기 진행제차가 너는 가고 있다, 너는 어디로, 너는 너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1인칭 아니면 3인칭. 그 기준은 나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나가 있으면 1인칭이에요. 일단 1인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가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앞부분에선 몰라요. 근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주인공이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따로 있어. 나는 그 옆에서 그 주인공을 관찰해. 그러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보면 나가 나와요. 근데 나가 어린아이야. 근데 분명히 제목에 사랑손님과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보인 대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소설의 대표적인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3인칭 시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3인칭 시점을 마치 작가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원래는 작가는 서술자가 아닌데 마치 작품 바깥에서 작가가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3인칭 시점을 작가 시점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3인칭 점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느냐?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서 작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디까지 관찰하고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3인칭 시점은 나뉩니다. 자, 먼저 전지적, 전지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기도하실 때 왜 그 기도문 내용 중에 그런 내용 들어가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갑자기 앞뒤 끊고 여기만 딱 보면 제가 무슨 종교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만큼 여기 전지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누가? 작가가, 서술자가. 그러니까 서술자가 신처럼 전지 여기 나오잖아요. 입장에서 모든 걸. 그러니까 여기는 심리까지 묘사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말 그대로 관찰만 해. 관찰만. 얘가 가고 있네. 얘네가 싸우고 있네. 이제 화해했네. 가고 있네. 관찰만 하는 거야.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그래서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뭐 1인칭 관찰자도 그렇고 3인칭 관찰자도 그렇게 관찰자 붙는 시점은요. 심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특히 주인공 중심으로 주인공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겠지? 라고 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점에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외우시고 작품을 보시면서 적어도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그리고 조금 더 내용 진행을 보시고 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소설의 갈등입니다. 또 우리가 또 소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갈등이지요. 왜 우리 앞에서 구성 단계 보여드렸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개 구성 단계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 구성 단계를 나누는 기준이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전혀 없는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게 발단. 그리고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전개. 그 갈등이 고조되는 게 위기. 갈등이 최고조가 절정. 갈등이 해결되는 게 결말. 그러니까 그 구성 단계를 나누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갈등. 그만큼 소설에서 갈등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끔 소설에 갈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갈등이 없는 소설을 읽고 나서 뭐 평화로워서 좋긴 좋은데 뭔가 심심하고 재미가 없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좀 필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 자, 우선 갈등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죠. 한 사람의 마음속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 복잡하게 이렇게 꼬여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고요. 이 갈등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내적 갈등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지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2가지 이상의 생각이 부딪혀. 왜 옛날에 무슨 방송을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막 고민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화면에 천사 분장을 한 이제 모습, 악마 분장을 한 모습이 나타나서 막 둘이 쏙닥거려요. 막 천사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 막 하는데 악마는 에이 뭐 어때? 그래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 악마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둘 다 그게 다 본인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지금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또는 A를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과 B를 선택하는 마음이 막 싸우고 있음을 화면으로 재밌게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가끔 그런 수법을 쓰기도 하지만 표현법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내적 갈등이지요. 내가 길 가다 돈을 주었는데 내가 그냥 쓸까 경찰서에 신고할까 뭐 이런 마음. 뭐 우리 교재에도 거기 아마 예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외적 갈등은요. 나 바깥의 어떤 대상과의 갈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인물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갈등. 그래서 이 외적 갈등은요. 종류가 있어요.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자연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죠. 뭐 나하고 친구, 나하고 가족,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 가장 일반적인 외적 갈등. 또 인물과 사회. 그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 개성 있게 살고 싶어 하는데 사회 제도, 사회 관념, 가치관은 그런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그래서 막 그런 사회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좀 힘들죠? 개인이 혼자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갈등의 구조에서 뭐 사회 구조, 이념,
인간적인 것, 비인간적인 것, 옛 것, 새로운 것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갈등의